문종원 신부님의 책 상실과 슬픔의 치유 3부 방송입니다. 2년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매우 허탈했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때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다 나를 그런 감정으로 몰아간 이유가 그와 헤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 나의 내면에 있는 어린 소녀를 잃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나는 밤마다 울다 잠이 든다. 나의 내면 아이의 상처가 깊은 만큼 그 아이가 치유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사례는 20대 중반 여성의 상담 내용이다. 25살 난 민지는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학대받는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 10대 말 그녀도 알코올 의존자가 되었고 4년 전인 21살 때 치료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코올 의존자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한 그룹 치료에 참여하면서 2년 동안 눈에 띄게 달라졌다.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를 계기로 내면 작업을 시작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다른 상실, 즉 바로 내면 아이가 혹사당하고 학대받았던 아직 끝나지 않은 슬픔을 자극했다. 이것이 바로 슬퍼하는 것이 겉보기와 달리 그렇게 단순한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다. 물론 민지는 비록 불완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내면 아이의 상실을 슬퍼하고 있었다. 불완전하다는 말은 주위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한다. 그녀는 모임에 가입한 후 거의 1년 동안 그룹 치료를 신뢰하지 않았고 남자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생긴 강박 현상을 자주 드러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공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녀는 상호 의존적자와 반복되는 강박 현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내면 아이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다음은 자신의 어린 시절 슬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겪은 사례다. 현재의 슬픔이 내면에 간직한 고통스러운 감정과 연결되면서 슬픔을 자극하여 더 큰 슬픔을 표출한 사례이다. 엮이는 가정에서 슬픔의 작업을 할 수 없어 슬픔을 마음에 지니며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다. 희경이와 진이는 같은 아파트, 같은 복도에서 거의 5년 동안 함께 살았다. 그렇게 살다 갑자기 희경이네 식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진이는 너무 슬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위로하고 아이들이 기쁘게 해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고 어쩌다 미국에서 전화가 오면 잠시 위로를 받았지만 더 슬퍼지곤 했다. 그렇게 슬픈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진이는 마음속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보았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기억이 났다. 그때 엄마는 진이에게 울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친구의 장례식에도 무덤에도 가지 못하게 한 기억이 떠올랐다. 진이는 갑자기 모든 것이 슬퍼지고 꼬마 친구가 보고 싶고 불쌍해서 또 그동안 친구 무덤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 다음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30대 중반의 남성과 상담한 내용이다. 이혼한 34살의 민수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5살 이전에 일어난 일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쯤 아버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셨기에 자연히 가족은 떨어져 지내야 했다. 어머니는 제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삼촌 집으로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린 소년의 내면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진짜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했고 어머니마저 저를 거부했다는 느낌에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모자란 것 같아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그 후 몇 차례의 상담 끝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저를 버린 것에 대해 나름대로 터득한 한 가지 대응 방법은 너무 가깝게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어떤 여성과 가까이 지낼지라도 다툼이 길게 갈 것 같으면 제가 먼저 그를 떠날 겁니다. 그가 저를 버리기 전에 제가 먼저 그를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회복하는데 중요한 쟁점인 버림받은 문제를 다루면서 상처와 화해의 느낌에 대해 계속 작업해 나갔다. 민수는 어린 시절 부모한테 버림받은 충격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여기에 민수가 받은 상처, 특히 정서적 방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첫째, 민수 어머니는 민수에게 왜 헤어져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둘째, 민수는 그 나이에 받아야 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셋째, 다시 같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않아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다. 넷째,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외로움과 공포감을 느꼈다. 다섯째, 어린 나이에 필요한 영양과 의학적, 물리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처 때문에 민수한테는 부정적 성격과 방어 기제가 형성되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적대적 성향, 상대방한테서 버림받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 언제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상실감 등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방어 기제로 주위 사람들과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고 깨지는 관계를 반복하고 있다. 민수가 어린 시절 겪었던 충격은 그것이 진정한 것이든 위협적인 것이든 상실이다. 슬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효인식, 다시 말해 부모님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곧 부모님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슬퍼하는 치유 여정에서 이는 분명 잘못된 것으로 이로 인해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각은 말하지 마, 믿지 마, 느끼지 마 라는 것과 같다. 다음은 우리가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슬퍼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다. 아, 내 어린 시절은 좋았어요. 또는 나는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알코올 의존자나 폭력적인 역기능 가정의 자녀 대다수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75%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그러나 회복 작업을 통해 거부했던 것들, 곧 슬퍼하지 않은 상실이나 충격을 서서히 발견하거나 뚫고 나가게 된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은 자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화를 낼 수 있고 슬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그래요. 제 어린 시절은 어느 정도 불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님도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과거 일인데 왜 끄집어내어 분란을 일으키려 하지 하고 진정시키는 태도는 우리를 느낌에서 떼어놓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데 필요한 슬픔 작업을 방해한다. 고통을 환상으로 보는 것은 정신분석이나 정신분석적으로 지향된 정신치료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 투사다. 만일 충격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환상이라고 암시하여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거나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상처를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면 내면 아이가 지닌 고통을 다시 한번 무효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부모를 싫어할 수 있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찾으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막 울기 시작한 내면 아이를 한 번 더 거부하고 달래고 통제하는 것이다. 화난 아이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 아이의 참된 자아가 깨어나 성숙해지는 과정이 손상된다. 혹사당한 것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화를 낼 필요가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서 공경하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독하거나 번역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를 말대꾸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억누르라는 말로 해석해왔다. 만일 내가 부모님께 화를 낸다면 하느님이 야단치실 거야. 만일 부모님께 화를 낸다면 나는 악마나 나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제도화된 세상 종교들이 대부분 이러한 권고를 하는데, 이는 내면 아이를 억눌러 우리가 건강한 방식으로 진실하게 상실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억압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분노를 표현한다면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또는 그들은 나를 나쁜 아이 취급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인식할 때 표현되어야 하는 진짜 두려움이다. 진짜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표현해야 하는 또 다른 진짜 두려움이다. 또한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인정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화와 슬픔을 부모를 용서한다라는 단순한 명목으로 피한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거야 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참된 자아를 억누르면서 나는 이미 용서했어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슬픔의 여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슬픔의 여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나쁜 거야. 또는 감히 어떻게 부모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이 방법 가운데 하나나 몇 가지를 혼합한다. 그로 인해 상처와 화, 격분에서 부모를 보호하려고 참된 자아를 억눌러 불필요한 고통에서 회복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슬퍼하는 작업을 방해하거나 슬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에서 해방될 수 없다. 잃어버린 것이나 사건으로 슬퍼하지 못하고 상처받을수록 더 많은 화가 쌓인다. 비록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그런대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무기력하고 빼앗긴 것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날 수 있다. 또한 상실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날 수 있다. 상담을 받으면 오히려 고통이 더 커졌다고 화를 낼 수 있고 심지어 슬픔 작업을 하도록 몰아간 상담자나 치료사한테도 화를 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화를 내고 슬픔의 안식처에 도달한 후에야 분노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간관계는 자신의 일부가 되며 자아 형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거나 상처 입히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며 그 슬픔의 깊이에 놀라게 된다. 우리는 소중하게 보존되고 깊어져야 하는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오는 상실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상실에서 오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한테서 상처 입거나 소중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분명 죽음의 형태다. 상대방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배경은 상실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배경에 자신의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슬픔과 상실감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 자신을 학대한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한 슬픔과 용서의 여정은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을 서두르거나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와 화해함으로써 즉각적이거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라고 역설하는 치료사와 상담사도 있다. 그러나 그런 조급한 노력은 실제적으로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또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 곧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하는 것들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혼돈과 상처 무기력감을 느껴 최상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자기 파괴로 끝맺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슬퍼하고 싶지 않아 온갖 방법을 사용하며 계속하여 슬픔을 거부한다. 슬픔을 합리화하고 느낌을 억압한다. 예를 들어 나는 강하다. 나는 혼자 그것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자기 암시를 한다. 슬픔 작업을 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한다. 비록 이러한 방법으로 일시적 안정을 얻는다 해도 슬픔을 해소하지 못하면 고통을 연장할 뿐이다. 상실이나 충격을 인정하고 슬퍼할 때와 마찬가지로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우리에게 슬퍼할 능력이 없으면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고통을 받는다. 슬퍼하지 않는 상실에는 기대, 희망, 믿음이 꺾임, 자존감의 상실, 즉각적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하거나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한 사건이나 현재의 관계 안에서 변화, 미래의 상실에 대한 위협, 과거에 불완전하게 발달된 단계가 있다.
상실은 알코올 의존자와 그와 관계 있는 사람 또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한다. 슬픔을 이기는 첫째 방법은 슬픔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라 한다. 곧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아동기 경험에 뿌리내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겪은 상실을 슬퍼하면서 고통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고통을 안고 살아가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여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 끊임없이 위기를 겪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파괴적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반복적 강박 현상이라고 부른다.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반복해서 그런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다. 반복되는 무의식적 충동이나 강박 현상을 몇 가지씩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겪는 상실감의 정도와 대면 방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상실감이 미비하게 드러난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큰 상처를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느낌이 마비된 것처럼 또는 전혀 느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는 불면증, 아픔, 고통, 위장장애, 만성피로 등과 같은 정서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느낌은 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건강한 방식으로 슬퍼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이다. 슬픈 일을 극복하려면 상실을 확인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 격렬한 슬픔은 충격이나 불안 또는 화로 시작되어 고통과 절망으로 이어지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말을 내는 경로를 밟는다고 한다. 심각한 알코올 의존자, 폭력을 행사하는 이, 온갖 방식으로 학대하는 부모나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이가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한다는 것은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다. 슬픔은 아프고 힘들게 하는 정신적 정서적 움직임이다. 슬픔은 너무 고통스럽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 고통을 뚫고 나가려면 슬퍼질 때 그 느낌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오히려 느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슬픔은 활발하게 일어난다. 슬픔과 비통한 일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상처받기를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록 격려받거나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더 큰 불행과 상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오래전에 일어났던 슬픔이나 충격에 대한 작업을 피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지금이 슬픔을 털고 일어나 온전한 내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데는 화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고 건강한 방법이다. 우리의 화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치료사, 상담자, 스폰서, 치료 모임이나 신뢰할 만한 친구들이 있다면 더 확실하게 치유 여정을 걸을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